정봉주의 만민공동회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코리아스픽스와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특별 후원하는 2013년 만민공동회 지금 대한민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오마이뉴스가 지금 현재 전국의 생중계, 해외에서도 여러분들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생중계가 진행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만민공동회의 주제는 메카시즘의 부활, 유신으로의 회귀라는 주장에 동의하는가? 만민공동회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백성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도탄에 빠진 민생을 어떻게 구하고 국운이 기울어가는 나라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 백성들이 직접 일어서서 광장에 모여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 세워왔습니다. 정봉주의 만민공동회는 그 출발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또 무엇을 하고 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지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만민공동회 선언식을 잠깐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리아스픽스 또 윈지코리아 컨설팅 이 두 회사의 특별 후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있기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차례 고민을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만민공동회 그리고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이 함께 이 자리를 만들면서 대한민국을 좀 더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의견 일치를 보신 두 분이 계십니다. 만민공동회 대표격으로 역할을 하시는 우리 정봉주 전 의원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진보 언론의 상징입니다.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쪽에 앉아있는 5분은 국정원에서 나오셨나요? 왜 거기 따로 앉아 계세요? 이쪽으로 좀 옮기세요. 카메라 잡혀야 되니까. 안경 쓰고 마스크 쓴 거 보니까 분명히 국정원이네. 이쪽으로 좀 옮기세요. 카메라가 지금 다 나가니까. 네. 그리고 핸드폰 있으시죠? 없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왜 손을 들었다 머리를 쓰다듬어. 핸드폰으로 트윗 하시죠. 트윗에 지금 만민공동회가 오마이뉴스에서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으니 네. 여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집에서 쳐봐라 이렇게 메시지를 좀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메신저로. 꼭 집에서가 아니라 SNS. 이동 중에도 가능하죠. 요즘 이동 중에도. 모바일 시대니까요. 네. 스마트폰으로 다 지금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3년 만민공동회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이런 제목으로 정봉주 전 의원과 제가 함께 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출소했을 때 예. 우리가 함께 10만인 클럽 특강에 모셨는데 예, 한 1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봉봉협동조합에서 네. 김치 팔고 절임 배추 팔고 절임 배추 좀 많이 사세요. 내 카메라가 여기 불 켜 있네. 근데 그때 우리가 10만인 클럽 특강했을 때는 왠지 우리 정봉주 의원께서 한 2, 3년은 계속 봉화에 가 있을 것이다 가 이런 있을 생각인데 것이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뛰쳐나오셨습니다. 그렇죠. 뭐 자기가 진행하는 것처럼 계속 물어보는데 네. 언격결의 진행과 이 패널이 바뀌었어요. 근데 좀 오래 있으려고 그랬어요. 봉화에. 그리고 지금 봉화에 계속 있습니다. 주말에는 봉화에 있고 나머지 기간에 이제 저희 김치 공장은 전북 진안에 있었고 일주일에 이틀은 또 진안 가 있고 네. 3일은 봉화에 있고 이틀은 서울에 있는데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만민공동회.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제가 말을 안 해도 여기서 말씀을 이따가 세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사람들은 안 잡아가고 꼭 저만 잡아가.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촛불이 사그러드는 걸 보고 네. 한 4, 5개월 전서부터 고민을 했어요. 여기 윈지 코리아 컨설팅 그 팀하고 그 팀들이 이제 계속 제 배후 조정을 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기 대표하고 부대표 나와 있는데 저기 큰일 날 회사야. 네. 그래서 한 4, 5개월 전서부터 고민하면서 촛불이 사그러들면 어떻게 할까. 그 2008년도에 여러분 그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나왔다가 그 열기가 사그러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엄청난 우리가 좌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촛불이 우리가 진영 논리로 그냥 이 촛불이 사그러지는 걸 아쉬워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때 이렇게 국민들이 나서는데 네. 이게 좀 꺼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꺼지는 촛불을 이렇게 성화봉송하듯이 우리가 좀 이어받아서 여기서 이제 추우니까 실내에서도 좀 하다가 네. 또 날 따뜻해지면 또 밖으로 나가서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는 절대 위기를 좀 맞으면 안 되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제안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마이뉴스에. 그래서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아니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사실은 여러 뜻이 있겠지만은 그 성화봉송하듯이 이어달리기를 한다. 예. 이게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마이뉴스도 실렸습니다만 창원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촛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의 광화문에서 그 규모가 적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또 전국 각지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모임을 또 우리가 함께 돌아가면서 한다면은 그들에게도 힘을 주고 길게 보면서 뭔가를 준비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전 코리안 스픽스에 정말 고마워하는 게 여러분 그 기계 갖고 나가면 그 한 30만 원쯤 해요. 원가 24만 원. 네. 그다음에 이윤 한 20% 붙여갖고 30만 원 물어내야 되니까 10명이 갖고 나가면 제 1년 생활비가 날라갑니다. 1년 생활비 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툴을 쓰는데 몇 천만 원 드는데 오늘 많이 깎아갖고 그래서 했는데 의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엔 오연호 대표하고 저하고 얘기하거나 우리 명진 스님 모시고 얘기 들으면 우리끼리 얘기하고 일방적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아까 방금 전에 시연해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와서 마구마구 있는 대로 얘기를 하시고 그 전국에 이게 생중계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국정원 애들이 직접 여기 와서 자료 수집 안 해도 되고 이게 국정원을 위한 프로그램이야. 직접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투표하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동시대에 무슨 생각들을 같이 하는구나 하는 거를 말하고 참여하는 이런 걸 만든 게 정말 코리안 스픽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툴을 여기 지금 보니까 한 100여 분 모였어요. 근데 지금 생중계 시청하고 있는 분들이 한 20만 명 된답니다. 공 하나 더 붙여서. 저도 모르는 걸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마구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감옥 갔다 왔잖아요. 허위사실 유포하는데 능합니다. 네. 근데 그 처음에 제안하셨을 때 이어달리기도 좋지만 이제 가장 좋았던 것은 이 만민공동회는 정봉주가 주인공이 아니다. 여기 함께 온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그렇죠. 또 이 오마이 TV를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다.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죠, 그러면.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5분 내에 마무리하고 스님을 모시고 예. 스님 안 오시지 않았나요 아직? 요 앞에 확연히 계시네요. 눈에 띄는 분 계시는데. 네, 명진 스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 보니까 명진 스님 그 팬클럽에서 한 90%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들러리스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는 여기 있으면 좀 피곤해요. 그래서 내려가서 좀 듣다가 야 정봉주 올라와, 오연호 올라와 그러면 아무 때든지 올라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님께서 저에게 좋은 말씀 한 30-40분 이렇게 주시고 또 언제든지 부르면 저희가 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정봉주를 사랑하고 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정말 시민 여러분들 너무 다
반갑고 아주 정말 감동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나섰죠. 유럽 순방에 나서서 프랑스에서는 유창한 불어로서 이렇게 경제인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고, 또 영국에 가서도 영어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유럽 순방을 마쳤습니다. 근데 저는 그 유럽 순방 중에 여러 가지들이 다 참 외국 나가서 이렇게 한복을 입고 외국 정상들과 회담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 백미는 영국 만찬 초청에 가서 차에서 내리다가 치마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그때가 저는 유럽 순방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그 넘어지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이나믹 엔트리, 극적으로 입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대목에서 그 외국 국가 원수로서 외국 순방을 했다가 차에서 넘어지는 그런 큰 실수를 했는데 그 대목을 극적으로 내가 입장한다 이러면서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몇 명이나 될까? 정말 박근혜 대통령 대단하구나. 여러분들 왜 박수 안 칩니까? 박근혜 대통령 좀 칭찬하는 좋은 얘기 하니까 좀 인상 쓰는 분이 좀 몇 분 있은 것 같은데, 그분들은 종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잘한 거, 정말 멋진 건 멋지게 평가를 할 줄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이와 똑같은 게 이제 영국에서 일어납니다. 처칠 수상이 어느 날 연설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 앞으로 나가다가 벌러덩 자빠집니다. 사람들이 막 그 권위적이고 귀족 출신에 그만하고 그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당당거리는 처칠이 고집도 셌고 아주 보수적이고 그런 사람이 벌렁 자빠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하고 웃습니다. 처칠이 일어나서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 보니까 한 번 더 넘어져야겠습니다. 멋지잖아요. 근사하죠? 처칠 수상 다음 수상이 클레멘트 앤틀리라는 그 노동당 출신의, 그러니까 영국의 지금 복지 제도를 완벽하게 갖춰놓은 그러한 그 분이 수상이 됩니다. 근데 앤틀리가 공기업 기관 산업들, 뭐 철도, 뭐 전기, 민간 항공기 전부 국유화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론을. 하루는 국회에서 그런 걸 얘기를 가지고 난타전을 벌이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클레멘트 앤틀리가 소변을 보고 있는데 자리가 비었는데 처칠이 거기 와서 일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내 옆에 와서 소변을 안 봅니까? 내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당신은 큼직하고 쓸만한 것만 보면 국유하려고 그러는데 내 거 보고 국유한다고 그럴까 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뭐 처칠의 그 유머 감각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죠. 뭐 항상 아침 회의에 늦게 나가고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꾸짖으니까 당신도 나같이 이쁜 마누라하고 살면 이렇게 늦을 거야, 이런 대목들.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런 유머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요만큼이라도 보인 게 정봉주입니다. 정봉주. 재밌잖아요. 때로는 뭐 가볍다는 말도 듣고 뭐 이러지만은 그 정봉주가 갖고 있는 반전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옆에서 잘 보호해주고 참 도와주고 하면은 정말 좋은 정치인이 되겠구나 하는 그 희망 때문에 참 이런 자리, 이제 저도 가급적이면 좀 거룩한 스님, 아주 폼나는 스님 하고 싶었다가도 우리 정봉주 의원의 꼬임에 빠져서 오늘 이 자리를 왔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애틀리 수상이 수상을 할 때, 한국전쟁 때 한국전쟁에 원폭 투하를 하려고
트루만이 결심했을 때 첫 비행기 타고 그 다음날 날아가서 원폭 투하를 막은 사람이 클레멘트 애틀리입니다. 영국 수상이. 그런 거라든가. 참 그 다음에 영국이 참 했던 옛날 말 중에 셰익스피어와 인도를 바꾸지 않겠다. 이거는 물질적 가치보다는 문화와 정신적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국이 뭐 해적의 나라고 바이킹이 설치고 했던 나라지만은, 그러나 오랜 역사 속에서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가치들. 그 다음에 첫 번째 방문지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가서 참 유창하게 프랑스 말로 또 연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나라 말로 가서 하는 것이 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시비도 합니다만은 친근감이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서 한글로 연설을 했다고 칩시다. 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너무 좋아할 거 아닙니까? 중국에 그 총서기가 와서 우리나라 말로 방문했을 때 연설을 하면은 간단한 한국말 한마디만 해도 친근감이 가는 거죠. 물론 큰 나라의 국가원수가 작은 나라에 와서 그 나라 말을 쓰면은 굉장합니다. 그러나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말을 쓰는 것은 조금 좀 생각 좀 해봐야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유럽 순방에서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과당하고 넘어진 거를 그렇게 재치 있게 넘어간 거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도 그런 순발력과 그런 재치와 빠른 판단력으로 나는 지금 한국 정치 이 흘러가는 흐름을 새롭게 바꿔놓을 수 있는 반전의 기회 아직도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가 되면은 공화당 민주당 싸우죠, 정책은 실현 안 되죠, 깝깝하니까 정상 외교한다고 외국 많이 돌아다닌답니다. 근데 어느 대통령이 국내 정치가 시끄러우니까 그 앤드류 공항에 와가지고 내리려고 그러는데 내리기가 싫어가지고 그 비서관들 보고, 야, 상공에서 몇 바퀴 돌다 내리자.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유럽 순방하고 나서 들어왔을 때도 아마 김포공항에 내렸는지 어디 공항에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리기 싫었을 거예요. 국정원 뭐 댓글 사건에 뭐 여러 가지 정공로 뭐 또 무슨 압수수색에다가 이게 산적해 있는 문제가 너무 험하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 들어오기가 싫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잠깐 프랑스 프랑스 방문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만은, 그런 나라에 가면은 역사와 전통 있고 여러 가지가 배워야지 됩니다. 난 프랑스가 4년 2개월에 나치 치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청산하는가, 난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가가지고 배워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만 명을 처벌을 합니다. 6,700명을 사형 언도를 합니다. 그리고 760명을 집행을 합니다. 만여 명을 강제 노역을 보냅니다. 얼마 전까지도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 90몇 살 넘은 사람을 잡아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입니다. 프랑스가 프랑스인 이유는 이렇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과 그런 근본 자체를 아주 뿌리째 드러내는 이런 과단성 같은 것들이 오늘날 프랑스의 자존심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일제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 처벌당한 사람, 친일했다고 처벌당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 10명이 안 됩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경찰의 경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 70%가 일제 때 경찰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경위급 이상이 40%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일본한테는 일본의 이 조선반도 침략에 대해서 과거사를 사과하라고 그럽니다. 일본에게는 사과하라고 그래요. 근데 일본은 화산, 지진, 각종 자연재해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륙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DNA가 배에 있습니다. 태풍 올라오죠. 언제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꺼질지 모르지. 근데 그런 일본이 이 조선 땅을 침략했을 때 국가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침략도 하고 합니다.
이해하더라도 일제 침략하에서 침략했던 나라의 앞잡에게 됐던 친일파들은 숙청, 이 문제 해결하고는 한반도의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라고 난 보는 거죠. 외적이 침입을 했을 때 외적의 앞잡이가 돼서 군인이 될 건가? 꼭 누구라고 지칭 안 하겠습니다. 윤봉길 의사와 같이 폭탄을 던지면서 저항을 할 것인가? 일제 침략에 대해서 협조하고 했던 그런 세력들이 남아가지고 지금 일본을 보고 사과를 하라고 합니다. 과거에 너희가 침략했던 일을 사과해라. 일제 침략 시에 부일하고 친이라고 하면서 제민족을 팔아먹었던 못해 제민족의 총뿌리를 겨눴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고 참여하면서 일본에게 사과하라고 그래야지 난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 대한민국 오늘의 문제는요, 진보냐, 뭐 보수냐, 종북이냐, 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냐의 문제입니다. 도덕적이냐, 부도덕하냐의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부도덕은 저희들 뭐 알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사실만 하더라도 이명박 정권의 부도덕이라는 게 원세훈 국정원장을 앉혀놓고 철저하게 선거 개입하는 것을 저는 꾸려왔다고 봅니다. 저를 보훈사에서 퇴출시키는 작업도 국정원의 작업이었다고는 봅니다. 사회각계 각층에 국정원이 그 장제산 사건 터지고 나서부터는 거의 국정원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실무자들하고 하면서 야, 국정원이 조용한데 저게 틀림없이 선거 준비하는 것 같다. 선거 준비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여들이 그 어디입니까? 호텔, 롯데호텔에 가서 인도네시아 사절단 그 노트북 훔치다가 들키죠. 그 호텔 털이나 하는 절도범 주제에 지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 준비한다고 그 짓들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덕본 게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국정원이 댓글 작업을 해서 댓글 작업한 국정원의 직원이 그 민주당에서 오피스텔에다가 놓고 전부 다 그걸 찾아내려고 그랬을 때 인권 문제에 거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권 문제, 여직원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 문재인 의원에게 신랄하게 그걸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이 됐습니다. 그 국정원 여직원의 변호사비를 745위 부대라는 데서 변호사비를 지급했어요. 국정원장은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그랬는데 개인의 일탈 행위를 국민의 세금으로 변호사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한 게 국정원도 아니고 또 745위 부대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오늘 말이죠. 오늘의 대한민국은 여기저기에서 귀신이 코칼롯 같은 일들이 삼지사박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사초 폐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정권의 일이 아닙니다. 전 정권의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 정권입니다. 전 정권의 대통령 수상 남북 간의 정상회담의 기록물이 가만히 잠자고 있다가 어느 날 선거를 앞두고 스물스물 기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김무성 의원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선거 때 그걸 읽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그렇죠? 근데 폐기되고 실종된 사초가 여당의 선거대책본부장도 알고 있고 다 아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밖으로 나왔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귀신이 고칼 노릇이 곳곳 처처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 변호사비 얼마 전에 남정해준 국정원장이 북한과 싸우면 북한을 멸망시킬 수 있다고 그럴 때 맞다.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우리가. 왜냐하면 귀신도 모르는 부대가 있는 겁니다. 귀신도 모르는 부대가. 745위 부대 물어보니까 남재인 장이 자기는 그런 부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국방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모르고 국정원장도 모르는
귀신 같은 부대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귀신같이 대통령 기록물을 훔쳐다가 갖다 볼 수 있는 이 나라, 이게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에 뭐 정치하는 분들 얘기를 자꾸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대한민국 정치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나아가지 될 길, 링컨 대통령과의 적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애슐리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링컨 대통령의 적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정규 교육을 6개월 받습니다. 그리고 독학으로 공부를 하죠. 그건 뭐 우리 뭐 위인전인가 이런 거 어렸을 때 읽으면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명문대학교를 나와서 잘 생겼습니다. 아주 말도 잘하고 링컨도 변호사가 되고 스탠턴도 변호사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을 맡게 됐는데 링컨과 스탠턴이 같이 맡습니다. 그때 스탠턴이 그럽니다. 저런 저질 모자라는 놈하고 이런 사건을 맡다니 하면서 인격적으로 아주 모독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링컨은 공화당 대통령이 되고 스탠턴은 민주당의 민주당으로 또 정치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링컨을 향해서 원숭이를 잡으려고 아프리카로 갈 것이 없다. 링컨 대통령이 팔이 좀 길고 얼굴은 뭐 시험 기르고 뭐 이래서 그렇지 굉장히 못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링컨을 잡으면은 아프리카의 원숭이를 잡은 건 긴팔 원숭이다라고 이렇게 링컨을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모독을 주고 모욕을 주고 그럽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남북 전쟁이 터지면서 남북 전쟁의 국방부 장관을 스탠턴을 임명을 합니다.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꼭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희 통진당 의원을 무슨 여성부 장관이나 시키는 그런 격이 되겠죠. 이 참 멋지잖아요. 자기를 아프리카에 가서 원숭이 잡으러 갈 게 없어. 링컨을 잡으면은 그게 아프리카 원숭이야. 이렇게 인격적 모독을 준 사람을 남북 전쟁 위급한 상황에 국방부 장관을 시키는 거예요. 옆에서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할 때 링컨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을 상대방을 나의 반대파를 잡아서 전멸을 시켜서 없애버려서 그렇게 해서 적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적이 나를 도와주고 내 편이 되고 나와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적에 대한 승리다. 참 근사하죠. 결국은 남북전쟁을 승리를 끌고 얼마 있다가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링컨 대통령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총에 맞아서 죽었을 때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여기 잠들다. 그러면서 링컨 대통령의 빈소를 가장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지켰던 게 스탠턴입니다. 이런 포용과 용서와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그 정신. 근데 이 같이 가려고 그러면은요, 누가 용서를 해줘야지 되겠어요? 누가 품고 가야지 되겠어요? 누가 안아주겠습니까? 한국 사회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냐고 뭐 해도 칭하여 말하기를 보수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 권력, 재력, 정보, 인맥 다 갖고 있습니다. 진보요? 진보 저 이명박 정권 들어서 가지고 5년 만에 박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진보가 보수를 포용을 하고 안고 갈 수는 없어요. 보수는 안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양심적이고 정말 그 합리적인 보수가 세상을 안아야지 돼요. 남북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싫을지 모르겠지만은 통진당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남북 통일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통일에 대한 포용력을 갖고 넓게 보면서 북을 끌어안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종북이랄 소리 안 듣습니다. 한국의 그 보수 언론이라든가 자리 잡고 있던 수많은 보수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북쪽과 대화를 하면서 평화적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저 종북 빨갱이라 소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물론 조선일보 편집국장이던 조갑재 같은 사람들은 뭐 박근혜가 변했다, 빨갱이가 됐다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소리에 머물 수가 있다는 거죠. 충돌과
갈등과 분열이 없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숙제가 통일 아닙니까? 남북 간의 사상적 이데올로기 싸움으로부터 피 터지게 6.25 전쟁까지 치렀고 지금도 정복 노름으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까? 뭐 정신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수입하는 그 전략적 군사 물자들이 얼마나 되는가요? 이 4대강 돈 들어간 거 유가 아닙니다. 이런 에너지들, 국가 예산들 복지로 돌리고 교육으로 돌리고 하면서 국민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당으로부터 오는 고통, 비극, 아픔, 증오, 갈등, 정신적 피폐 다 이게 분단으로 도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가 정직해져야지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돼요. 더 엄격해야지 돼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관습을 중요하게 했던 그 보수가. 근데 대한민국의 보수는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거짓말 퍼레이드를 보십시오. 이게 무슨 국가 권력인지 사기 집단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예요. 검찰청의 대검의 차장검사가 하는 이진환 검사요? 김무성 의원한테 조사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서면 조사도 안 했다는데 서면 조사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검찰 공권력의 핵심 마지막 보루라는 검찰의 그 수뇌부가 대국민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고도 그냥 자리가 유지가 됩니다. 참, 이 국가 권력이 총동원해서 저질렀던 부정사건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건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이게 만약에 선진국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중진국 같은 데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어떻게든지 해서 국민을 설득해서 사과하고 그냥 대통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진국에서는 완전히 잡아뛰고 이런 일 없다고 그러고 짓밟고 뭉개고 진실을 은폐하고 그냥 대통령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까? 중진국입니까? 후진국입니까?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에요. 완전히 후진국입니다. OECD에 들어갔느니 마느니 이따위 소리. 적반하장이란 말이 있어요. 도둑이 매를 든다고. 도둑님이 도둑질하다가 들켰는데 주인한테 매를 드는 거예요. 이게 적반하장입니다. 대한민국엔 이런 적반하장의 이런 진실들이 곳곳처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윤석열 검사를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3개월 정직을 줬더라고요. 야, 이건 정말 막 가는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하자고 그럽니다. 근데 특별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국정원 직원을 긴급 체포를 하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집권 여당에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임을 시켜가지고 여주지천장으로 내쫓았어요. 그러고는 저희들 입맛에 맞는 검찰들로 수사팀을 꾸리고는 이제 검찰 조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이래도 국민들이 다 동의하고 쏘을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아까 정봉주 의원이 촛불이 사그라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을 했다는데 풍선에 들은 그 공기가요. 밟고 눌러도 어딘가로 가서 뭉쳐 있습니다. 어딘가로 가서. 바람을 팍하게 부르는 풍선 만지면 안 터질 것 같죠? 결국은 언젠가는 압박이 강하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박정희 시대 유신 독재도 견뎌냈습니다. 전두환의 그런 폭압정치, 폭정정치,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정치판에서도 유임을 돌리고 몰래 책 보고 공부하면서 우리는 견뎌왔습니다. 이제 오마이뉴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봉주 같이 재밌잖아요. 정봉주 보면은 갑자기 또 저기 앉은 분 보고 국정원에서 나왔냐 이러면서 조크를 한번 툭 던지고 가는 이런 여유 있는 정치, 재밌는 정치 멋지잖아요. 처칠이 매일 늦게 그 회의에 참석을 하니까 막 누가 퍼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딱 그래요. 당신도 나같이 이쁜 마누라하고 살면은 아침에 늦을 거야. 그 다음에 또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막 뭐라 하니까 처칠이 다음 회의 때부터는 전날 우리 나는 마누라와 각방을 쓰고 오겠습니다. 이런 저는 이거를 그냥 단순한 유머로 보는 게 아니고 생각의 폭이 자유로운 겁니다. 정치, 그러면
근엄하고 딱딱하고 굳고 이게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정치만한 정치가 어딨나요? 위대한 정치가 들쳐놓고 유머 없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오바마도 뭐 꽉 막힌 것 같지만 유럽의 정치나 서양의 정치는 유머로부터 출발을 해요.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 때 대담을 하다가 나는 하버드 대학교 학사학위를 갖고 있는데 그거 참 자랑했습니다. 속물이죠. 그래놓고 상대방 후에 저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학사학위가 2개예요. 하나 갖고 있는 자기를 속물이라고 해놓고 상대방은 2개 갖고 있다는 이 업어치기거든요. 야, 이런 정치 모르겠어요. 참 한국 언론과는 인터뷰도 안 하는 박근혜 대통령인데 외국 언론과는 참 인터뷰도 많이 하고 뭐 이랬습니다. 외국에 가서는 그렇게 멋진 말로 위기를 극복하지 않습니까? 넘어졌는데 다이나믹한 입장이죠. 그 외국 그 사람들이 너무 편해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그 유연성과 부드러움과 또 순발력을 갖고 국내 정치 와서도 목에 잡지 말고 그래서 유신공주니 뭐 여왕이니 뭐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정말 친근한 쌍용 자동차를 그 해고자들을 농성할 때 전태일 기념관을 찾아가지고 그러다가 해고 노동자들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럼 또 한 번 더 가고 또 한 번 더 가고 이런 그 진정성 같은 것들을 갖고 통합진보당 해산 또 정공로 압수수색 정교조 또 법의 노조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다 좀 우리 백성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뭐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 국민이 고통과 얼마나 힘들면은 삼성노조 서비스센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그 기사로 일했던 최종범 씨가 이래도 배고플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전태일 열사 같지는 않지만 내 죽음을 통해서 이 참 비참한 생활고를 고백하면서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했겠어요. 어저께는 수능시험 점수 낮다고 부모님께 먼저 떠나간다고 유서 쓰고 죽은 여학생이 있습니다. 이 2가지의 자살 사건이 오늘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뿐만 아니라 워킹 푸어. 이래도 가난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의 자식은 또 다시 가난할 수밖에 없는 대물림의 가난함들. 그리고 치열한 공부. 성적이 낮으면 약을 먹고 자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쟁을 심화시켜가지고 젊은이다운 그런 참 여유 있는 우정이라는 건 없어졌습니다. 경쟁입니다. 이제 이렇게 바뀐 한국 사회의 치유. 난 만민공동회가 가야지 될 길은 이런 치유 방법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정말 깊은 고민으로부터 출발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몽주 의원이 저보고 오늘 얼마나 해야지 되느냐 그러길래 한 4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40분 안 돼. 2시간 해야지 돼. 그랬는데 아까도 30분만 이렇게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이 나라 중이 무슨 정치 발언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러는데 이게 정치가 아닙니다. 양심의 문제입니다. 도덕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 떨어진 도덕성, 국가 권력이 저지른 범죄 행위, 대국민 사기 행각 이건 이명박 정권으로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 잘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불경을 얘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현실 정치에 대해서 분노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그 최종범 씨와 어저께 학생이 그렇게 참 자살한 걸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 학생 하나뿐이겠습니까? 삼성 그 전자 서비스 기사뿐이겠습니까? LG는 안 그렇겠습니까? 대우는 안 그렇겠습니까? 가장 바쁠 때 7, 8, 9월 달에 에어컨 고장 많이 나고 냉장고 고장 많이 날 때 들어오는 수입이 350, 많을 땐 500도 된답니다. 밤 11시까지 수리하러 다닐 때. 근데 거기다 휘발유 기름값 다 제하고 통신비 제하고 다 제하고 나면은 한 300만 원 갖고 들어가. 석 달 동안. 그리고 나머지 좀 쉴 때, 일이 없을 때는 150 정도 갖고 들어가. 그거 가지고 5인 가족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그게 대부분 그 서비스를 해주고 만족도 물어봅니다. 만족도 물어보는데
수리비 좀 깎아주면 엄청 좋다라고 써주겠다. 안 깎아줄 수가 없어요. 그런 그 수리 잘못했다는 그런 그 내용이 들어오면은 또 잘리니까. 이런 거 이거는 비정식보다 더한 겁니다. 이런 그 직종의 체계들이 결국은 보이지 않는 계급 사회를 만들었고 종은 종의 자식은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위장전입 못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땅 투기라든지 애를 좋은 학군에 보내든지 하는 위장전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중산층 이상의 부자들만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군 면제 못 받습니다. 권력 없고 빼없는 사람들 내 아들 국적 포기하고 미국 국적 취득하기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앉아서 국가 안보는 입으로 다 해요. 아들 군대 안 보내고 위장전입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부산저축은행, 동양, 이런 증권 문제 이렇게 개미 투자했던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공공요금 또 오른답니다. 난 조금만 좀 좋은 나라가 되면은 기다려도 보고 이러면 참 너무 좋겠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선택입니다. 국민이 선거로 뽑는 그 지도자를 보면은 그 국민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이 경선할 때 그때는 이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돼도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박근혜 후보라도 됐으면 대통령이 됐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보다는 나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치하는 걸로 봐가지고는요, 저 거짓말을 덮고 넘어간다면은 만약에 국가기관이 15군데가 이 대선에 부정 개입을 했습니다. 불법으로. 이걸 만약에 덮고 넘어간다면 지금은 덮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엄청난 후폭풍이 돼가지고 박근혜 정부에 부담이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털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그거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치라는 게 내가 정봉주 의원한테도 정치를 꼭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무슨 자리가 되는 걸로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어쩔 수 없는 방법 중에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같이 저 예산을 또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로서 세상을 좀 이렇게 서울시정을 다스려 나가는 막 이벤트 행사한다고 여기저기 뭐 공사판 벌리고 국민 시민 예산 같은 함부로 쓰는 그런 그 시정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마음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모두 엄마의 심정이 돼서 서로 위로해주는 이런 프로젝트를 만든다든가. 얼마 전에는 그 피자 배달하는 학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한 1000여 명을 모아가지고 밤에 뭐 잘못된 걸 보거나 도로가 파손됐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죠. 어렵고 힘들어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뭐 피자도 배달하고 하는 학생들한테 그런 배지를 하나씩 달아주고 하니까 갑자기 무슨 사건을 보면 신고도 하고 경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무 굿 아이디어 아닙니까? 난 그거는 그 정말 철저하게 밤잠 안 자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서울시정을 서울시민을 이 짧은 예산에 빚도 24조가 되는 이 예산 속에서 서울시정을 잘 꾸려나갈까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난 대통령도 그래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도덕과 부도덕의 싸움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싸움도 아닙니다. 뭐 북한과 남한의 싸움도 아닙니다. 부도덕한 세력과 도덕적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사상과 이념과 뭐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거짓말하고 국민 속이고 부도덕한 행위로서 나라의 도덕을 타락시키는 정치 지도자는 퇴출시켜야 됩니다. 뻔히 지가 국정원 대통령 기록물을 선거에다 이용하고 읽고 그냥 있는 말 토시 하나 틀리게 읽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면피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정치인들. 대선 때 국정원 경찰까지 개입했지 않습니까? 예? 검찰 조사는 어떻게 했어요?
국가보훈처 어떻게 했어요? 재향군인은 어떻게 했어요? 야, 이런 총체적 부정선거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작년 12월 나는 대통령 선거라고 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과 부도덕, 정직하냐, 거짓말하냐, 이러한 이 판단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서 정치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뽑을 수 있는 거는 4년 만에 5년 만에 선거입니다. 선택 참 잘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야, 저 너무 오래 여러분들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님 고생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좀 묵직해졌죠? 근데 원래 우리 사회가 지금 우울하죠? 우울한가 우울하지 않은가 투표 한번 할까요? 좋아요. 우리 스님 이제 조금 있으면 동면 들어가셔야 돼요. 그 동안고 들어가셔야 되니까 오늘 박수 한번. 오늘 하실 말씀을 이렇게 쭉 적어오셨는데 저거 자료도 많이 갖고 왔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아니 평생 도를 닦고 무슨 또 이 할 말을 이렇게 적어갖고 오세요. 그냥 기본 내공으로 해야지. 저는 적어오지 않고 3시간 얘기해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오는 거는 예. 듣는 청중에 대한 예의라. 네. 여러분 좀 주제는 무거웠지만 우리가 웃으면서 버텨야 되잖아요. 즐겁게. 그래서 좀 기분 즐겁게 가지고 가시고, 스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들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카메라 잡아갖고 국정원에게 볼 수 있도록 얼굴을 비춰드리겠습니다. 좀 궁금한 점 있으면 좀 질문 좀 해주시죠. 워낙 자세하고 뭐 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궁금할 게 하나도 없으시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궁금하다고 그러는 분은 좀 머리. 저는 스님 말씀 들으면서 기자로서 이제 제목을 뽑아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후진국 대통령이다. 선진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되려면 그렇게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좀 정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인데 후진국은 이런 거 깔아뭉갠다. 근데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네. 이 문제로 골라당 까발려서 잘못된 사람들 처벌하고 다 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을 하면 중진국이고 네. 이건 도저히 내가 이거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나 안 할란다. 그리고 집어던지면은 선진국입니다. 근데 저는 이 한번 감옥 갔다 온 트라우마가 있어서 저더러 제목을 뽑아보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 후진국 대통령 일수도. 나는 이제 우리 정봉주 이제 전 의원 같이 이렇게 재밌는 정치인이 돼야 된다는 거 그냥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감옥 나왔을 때 우리 단지불에 그 법회 때 우리 그 신도들이 많이 걱정했으니까 와서 인사를 좀 하라고 그랬어요. 5분만. 그런데 와가지고 한 30분을 떠들더라고요. 근데 처음 와서 하는 말이 명진 스님께서는 5년 동안 쥐를 잡는다고 그렇게 설치더니 쥐를 못 잡았지 않습니까? 저는 홍성교도소에 교도소 쥐가 많아요. 저도 가봐서 알지만은 홍성교도소 지방에 들어온 쥐를 2마리나 잡았기 때문에 제가 명진 스님보다 2배나 더 수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날 망신을 주더라고요. 네, 자, 강연 내용에 대해서 직접 질문하실 분. 네, 예, 저쪽에 뒤에 청년이 손 드셨네요. 네, 네. 자기 소속은 밝히지 마세요. 바로 찾아갑니다. 저 다행히 미건수는 아니고요. 이름도 밝히지 마세요. 네. 저는 좀 제 개인적인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전 스님의 생각을 듣고 싶거든요. 언론에서 보면 그 국정원 대선 개입을 박근혜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자기가 그 국정원이라든가 그런 정부 기관에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과연 자기는 모르고 있었을까?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어느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도 그 얘기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 심정적으로 그 선거 치르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요?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스님이시니까. 와 답답하다. 질문하신 분은 이제 앉으셔도 돼요. 계속 카메라 잡히고 싶은 것 같아.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와 그 토론회를 했었죠. TV 토론회. 네. 마지막 토론회 때 그 국정원 댓글을 달았던 그 여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그 당시에 인권을 유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는 권영세 그 주중대사나 김무성이나 뭐 이런 분들 거의 국정원과 미리 서로 다 이명박 정권과 함께 더불어 같이 선거 대책을 수립하고 어떻게 아들아들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선거 직후에 투개표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후진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과연 그걸 알았는가 몰랐는가 이건 후진국에 사는 그런 스님으로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 부정한 선거가 개입됐는가 안 됐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자 오늘 스님 좋은 말씀 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지 마시고 오늘 스님도 투표를 좀 하시고 오늘 재밌는 투표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명진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그 트윗에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정봉주 명진 스님 그다음 정봉주 오연호는 여러분들의 말잔치 한마당 잔치에 잔치를 끌어주는 몰입꾼에 불과하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진짜 재밌는 말잔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잘 오셨다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참가하신 분들 본인 정치 성향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1번 진보, 2번 중도, 3번 보수. 자, 이 기기에 말이죠. 이렇게 C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누르십시오. 그러면 안테나 같은 표시가 나오고 파워 표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고 OK를 누르면 됩니다. 네. 그래도 대단합니다. 오늘 진보가 33, 보수가 23. 퍼센테이지는 안 나오는 건가요? 네. 중도가 29. 네, 네. 29. 보수가 6. 그러니까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소수네요. 오늘은. 똑같이 됐습니다. 한 분은 그동안에 입장을 바꿨어요. 중도로 갔다가 보수로 갔습니다. 뭐 지금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게 단군 이래 최초로 시국 강연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단국 이래 최초입니다. 정말입니다. 진짜예요. 단군 이래 만기 출소한 정치인이 제가 최초입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오면 제가 좌빨인 줄 알아요. 오른쪽에 서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주제. 예, 주시죠. 네. 첫 번째 주제. 메카시즘의 부활, 유신으로의 회귀라는 주장에 동의하는가? 이겁니다. 여기에는 5개의 선택지가 있죠. 질문. 자, 저기 나와 첫 번째가 완전 동의. 두 번째가 살짝 동의. 세 번째가 살짝 반대. 네 번째가 완전 반대. 모르겠다. 자, 메카시즘의 부활, 유신호 회귀라고 하는 주장, 즉 박근혜 정권이 독재 정권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몇 번을 눌렀지 저는 모르죠. 메카시즘이라는 거는 이제 종북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뭐 이런 취지이겠죠. 자, 선택을 하셨으면은 이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네. 완전 동의하시는 분들이 한 85%쯤 되죠. 저 정도면? 네. 59명, 60명. 예, 80. 이쪽에도 있군요. 6, 8이 48, 6, 9. 네, 좋습니다. 8, 뭐 계산하지 8, 마시고요. 50. 대략 이게 숫자로 54. 심플하게 우리가 자, 완전 동의하시는 답을 분들이 수하는데. 몇 번이죠? 63명. 스님 왜 투표 안 하세요, 근데? 하셨어요? 네. 그럼 밑에다 이렇게 엉큼하게 하시네, 밑에 두고. 네, 모르겠다는 분이 2번, 완전 반대도 3분 계시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만민공동의 취지는 예. 근데 완전 반대 2명 반 돌아갔어요. 아까 2분 나가신 분이 그분들인가요? 기계 놓고 나가셔야 됩니다. 30만 원짜리 기계. 여러분 여기 오늘 참석한 분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거 한 번도 확인해 보지 않으셨죠? 당군 이래 최초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만민공동의 취지로 들어가야죠. 네. 지금부터 그러면은 1번부터 5번 그 어떤 걸 썼더라도 말이죠.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왜 저렇게 답을 했는지 내 생각은 이렇다. 참 그동안 매우 답답하셨죠. 또 이제 예.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죠. 여러분 이 답답한 마음을 이제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말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시는 분들, 나와서 발언하시는 분들은 나는 몇 번에 동의한다 이렇게 굳이 밝히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이러한 생각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굳이 밝히시지 않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3분 동안 발언을 듣고 3분이 지나면 이 얘기를 계속 들을지 말지 투표를 합니다. 재밌죠? 네, 이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을까요?에 대한 투표를 한다는 거죠. 네, 3분이 경과되면. 3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줍니다. 네. 물론 3분 전에 자기 말을 다 맞춰도 되겠죠. 그렇죠. 네. 아마 1번 완전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맨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매우 쑥스러워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특별한 상품을 특별한 상품들이에요? 즉석 상품. 즉석 상품? 제가 제안하는 거는 맨 처음에 발언하신 분은 정봉주든 오연호든 저녁 식사권. 아니 저는 봉봉협동조합에 영부인 김치 1kg 드리려고 그랬더니 뭐 그러셔도 되고. 택배비 벌 때 택배비가 더 비싸요. 자, 그래도 직접 만나서 데이트하는 게 예. 더 값어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손을 좀. 방식은 이렇게 할게요.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좀 불편하면 자리에서 얘기하셔도 되고 나는 꼭 내 얼굴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알려줘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막상 나와서 얘기하니까 떨리죠. 그러니까 그 많은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는 저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서 앉아서 해도 되고요. 네. 잠깐만요. 앉아서 해도 되고 밑에 들어가서 숨어서 하셔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미권스 소속이고요. 정봉주 전 의원을 포함한 낙검수 4인방에 완전 매료돼서 2년 전부터 봉도사님 완전 왕팬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은 오늘 마이크 잡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잖아요. 저는 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의 의견 또 주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조용히 그냥 앉아 있고 싶었어요. 근데 시키셔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사실 지금 전 국가 권력기관의 총 담합과 그들이 담합해서 총동원돼서 우리나라의 그 대선 개입을 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굳이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나라는 그 문제가 아까도 명진 스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상식과 비상식, 옳고 그름, 도덕과 비도덕. 아까 명진 스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식을 얘기하면 옳음을 얘기하면 색깔론과
그다음에 그 이념론으로 사람을 뒤집어 씌워서 약간 왕따 시키는 이 분위기, 그리고 우리가 정치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촛불 집회에 나가서 민주주의가 이게 파괴되면 안 되는데 라고 촛불을 들면 쟤네 뭐야? 쟤네 무슨 저기 종북 좌파야? 무슨 저기 사회 부정론자들이야? 부정자들이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그 시선과 선입견, 우리나라의 그 정서적인 선입견이 굉장히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 집이 되게 보수적이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모난돌이 앞장서지 마라. 모난돌이 정 맞고 앞장서면 아우 여자가 이렇게 나대니 그런 어떤 선입견이 팽배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되게 이렇게 앞장서고 이러는 거 되게 아우 좀 거부하고 싫어했는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쟤는 왜 저렇게 나서서 나대니. 근데 유럽이나 잘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선진국들을 보면 그 투표율이 뭐 80% 이상이고 여성이 됐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젊은 20대부터 80대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정치에 참여하고 생활정치, 시민정치에 굉장히 앞장서서 나오시거든요. 밖으로 참여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제가 20대 때 유럽에 있을 때 봤어요. 경험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 의견을 정당하게 옳은 소리를 주장할 줄 아는 그런 나라 분위기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완전 진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가 꼭 사실은 저는 보수가 섞인 중도 진보예요. 예, 그래서 양쪽에 진짜로 중도 진보예요. 좋은 거는 다 섞어놨네. 중도 진보인데 시간 됐나요? 혹시 3분? 조금만 더 얘기 한 30초만 해도 될까요? 계속 들을까요? 예쁜 여자가 얘기하니까 계속 듣지.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1분 안으로 끝내고 바톤 터치를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수 진보로 나누지 말고 제발 이념 좀 나누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옳음을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분위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이나 유럽은 굉장히 그게 자유로운데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는 분위기가 너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옳음을 얘기하면 쟤는 극렬 진보 그리고 극렬 보수, 극렬 진보 이런 거 극단적인 거가 굉장히 좀 저는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상대 진영이어도 그 얘기를 들어주고 받아주고 서로 이렇게 제가 봉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정봉주 의원이 전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항상 주장하시는 상대 진영의 혹은 중도층의 얘기도 들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인드, 넓은 마인드의 진보주의자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중도 부소나 혹은 저희 부모님처럼 보수인 분들도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대화 마인드가 열려 있는 우리 그 야권 지지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혹시 옆에 옆에 계신 계신 분. 친구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네. 마음의 준비가 벌써. 예. 예, 반갑습니다. 아까 질문에 대해서 저는 완전 동의보다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그리고 좀 위험하게 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어요. 물론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각 정권마다 그 색깔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최근에 뭐 통합진보당이나 시민단체에 관한 그런 어떠한 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뭐 탄압이라고 하면 뭐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들을 좀 받으면서 이게 앞으로 조금 더 강하게 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 사실은 있어요. 저는 지금은 뭐 물론 많은 분들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저 자신이 뭐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보나 보수를 나누는 게 아니고 뭐 상식과 비상식 또는 물론 뭐 저도 그렇고 어쩌면 많은 야권 지지자들 분들께서 통합진보당에 관해서도 다 지지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저렇게 한 정당을 정말 해체를 시킬 만큼의 그런 게 좀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좀 다른 면이 있어도 어느 정도는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방금 전에 한 투표 메카시즘의 부활 유신호 회기라는 주장에 동의하는가를 놓고 몇 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리고 혹시 생각이 바뀐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투표를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띄워드립니다. 몇 분이 다 완전 동의하고 한 분이 살짝 동의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쭉 발언을 들으시면서 생각을 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준비되셨으면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아까는 방금 전에 투표한 건 완전 동의가 69명이었었는데 한 5분 정도 줄었어요. 그리고 모르겠다가 조금 더 늘었고 살짝 반대, 살짝 동의가 한 분 더 늦었고 여러분들이 함께 말을 섞고 논의를 하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은 단군 이래 최초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일 텐데요. 질문이 화면에 나오겠습니다. 현재 야권의 대응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한다, 못한다, 묻지 마라, 짜증난다. 저런 설문지 보셨어요? 묻지 마라 짜증난다. 이거는 뭘까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답답한 정국에 이러한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질문일 텐데. 자, 준비되셨으면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묻지 마라 짜증난다가 현재 독주하는 구도입니다. 후보가 거의 그 당선자가 결정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잘한다, 못한다, 묻지 마라 짜증난다. 투표 안 하신 분들 투표에 참석해 주시고요. 중간에 자리를 뜨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제발 부탁인데 투표기 놓고 가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야권이라 하면 말이죠. 예, 정봉준 정치를 해보셨으니까 예. 꼭 뭐 정당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겠죠. 야권 그러면 전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묻지 마라 짜증난다 하는 답이 제일 많은 것으로 봐갖고 민주당의 대응을 머릿속에 제일 많이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야권에서 정당으로 민주당이 제일 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권이라고 하면 시민사회운동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정의당도 있고 통진당도 있을 터인데 묻지 마라 짜증난다까지 간 거 보니까 아마 민주당을 머릿속에 떠오르신 거 아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이 맞죠? 예, 아까 어느 분은 이 기계를 부러지라고 그냥 콱 눌러요. 보니까 3번을 누르고 계시더라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의견을 주신 여러분들의 얘기를 직접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도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겠죠? 네. 오늘 여기 나오시기 위해서 신발을 새로 사셨나 봐요. 어떻게 하셨죠? 예. 뭐 자기 이름이나 직장을 다 안 밝혀도 되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 정도는 저는 얘기를.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 부르면 가슴 아픈 이름 광주에서 태어났고 예. 그다음에 작년에 태어났어요? 아니요. 예, 작년에 예. 전주에서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덕진구 예. 쪽에 국회의원 재작년인가 국회의원 그 예비 후보 민주당 예비 후보께서 그 수행 비서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국회의원 되셨나요? 그러니까 놀고 있죠.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떨어질 분의 그 후보한테 가서 네. 수행비서를 하다가 네. 그분이 안 되는 바람에 잘린 것도 아니고 직업이 없다. 그렇죠. 대단한 일을 하셨네. 네. 자, 지금부터 3분 이내 발언해 주시죠.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야권의 대응. 그때 당시에 야권의 통합이 그 큰 물결이었는데 끝내는 통합되지 못하고 두 개의 당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크게 민주통합당하고
통합진보당하고 해서 그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좀 많이 회의를 느꼈습니다. 제가 솔직히 좋아하는 정치인은 이제 심상정 의원님이신데 그분도 민주당에서 같이 못했던 그런, 그러니까 통합된 그런 당을 같이 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감정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그 국민 경선을 하면서 그 많은 그 국회의원 후보, 예비 후보에서 이제 후보를 고르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민주당 내에서 그 민주당 목소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너무 자주 봤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후보님은 이제 예비 후보님은 이인영 씨를 이렇게 그쪽하고 문성근 씨 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쪽 계열이었는데, 그쪽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뒤쪽에서 이렇게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이렇게 서로를 견제하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게 야권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같은 그런 당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한 가지 목소리를 내고 한 가지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 됐다는 건 아닌데 절차적으로 이렇게 한 가지 목소리를 내고 행동력도 좋고 이렇게 하는데, 야권은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은 부분입니다. 총선 앞두고 그때도 야권은 늘 분열됐고 네. 지금도 이렇게 좋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야권은 늘 분열하고 있다. 네. 이런 주장이시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가지 목소리를 내야죠. 한 가지 목소리로. 네. 근데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정치연합체라기보다는 이해 공동체 아니에요. 네. 하나의 떡을 놓고 달겨드는. 근데 이제 여기는 어찌 보면 또 분열되는 게 의미가 있지도 않아요. 자기들끼리 이런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놀고 있듯이 만약에 놀고 있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이기지 못하면은 패배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목소리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이기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라. 그래야 됩니다. 통합을 좀 잘 화합을 해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은 전주에 살고 있나요? 여기 있나요? 지금은 서울에 있습니다. 직장도 없는데 돈은 어디 있어서 서울에 막 살아요? 그건 비밀입니다. 국정원 또 뭐 정보 주는 사람 아니야 여기?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묻지 마라 짜증난다 이렇게 답한 분들이 90%가 넘는데 저렇게 되면은 사실 뭐 저 대답 하나로 모든 게 다 사실 다 정리가 될 정도로 구구절절히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 좋은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똥볼을 차대, 이게 전문 용어인가? 현 지도부 민주당만 이제 놓고 봤을 때는 김한길 이제 대표 체제가 뭐 소위 분위기로는 친노분들이 아무래도 민주당을 좀 이끌었다고 했는데, 그때 많이 뭐 대표 선출 과정에서 막 마찰도 있고 한 가운데 김한길 대표가 되다 보니까는 조금은 사심이 들어가지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더 좀 비난을 받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김한길 전병헌 대표 체제는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잘했던 것 같긴 한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타이밍이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천막당사 서울시청 천막당사나 그런 것도 결국에는 사람들 동력을 잘 이끌긴 이끌었는데, 그 나오는 과정을 잘 보면은 절대 먼저 하질 않고 그 인터넷이든 어디든 그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성토를 해야 그 마지막에 거의 뭐 좀 속된 말로 숨이 넘어갈 지경이 돼야 그때에서 너무 타이밍이 늦게 그럼 천막당사 하겠다 뭐 아니면 무슨 뭐 선언이나 뭐 그런 발표를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타이밍이 딱 이때쯤 해줘야 되는데 하는데 그거에 한 2배, 3배씩 있다가 그걸 발표를 하고 자기네 이제 입장 표명을 하는 거예요. 가령 뭐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명백건이 터졌을 때는 요거는 하루나 이틀 만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했는데 꼭 보면은 또 한 4일, 5일 있다가 하고, 그리고 뭐 요거는 조금 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한 4, 5일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말미를 두고 자체 내에서도 민주당 지도부나 뭐 거기 내에서도 의원들 사이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런 거는 또 열흘이나 보름 또 한 2주 뭐 이때 터지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에 어차피 할 거였으면 어차피 그렇게 천막당사도 시청에 가서 할 거였으면은 지금 자기 생색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네. 그러면 그러냐? 예. 네, 잘 알겠습니다. 타이밍, 그러니까 민심이 민주당이 원하는 타이밍을 놓치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안 하셨지만 국민들을 인도하고 선도하고 그래야 할 정당에서 국민들 눈치를 한참 보고 있다가 김 다 빼놓고 그때 돼서 마지못해서 생색내는 정도만 하는 게 과연 무슨 지지를 받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기가 막힌 해설이죠? 정봉주 전은 예. 근데 말이죠, 우리도 그런 걸 이제 많이 느끼는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게 된 핵심적 이유는 어디 있어요? 저분이 보고 제가 해설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정치인이라고 하게 되면 승부를 걸 건가 말 건가 이런 고민보다도 국민들이 이렇게 속상해하고 이렇게 답답해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눈치를 보는 거죠. 이게 과연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지적하신 대로 타이밍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결기가 없는 거죠. 결단이 없고. 자, 우리가 오늘 한 5시 10분 정도까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너무 길게 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예. 텐데 자, 어느 분? 네, 저기 그분 뒤에 발언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그 진행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은 여러분들이 월 10,000원 이상의 후원 회비를 내는 것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 정봉주의 만민공동회 이 두 단체가 주최를 한 거고요. 이렇게 진행하면 저희가 솔직한 말씀으로 그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가시다 보면 우발적 모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실 땐 마음대로 들어오셨어도 들어오셨을 땐 무료 입장이지만 나갈 때는 유료 퇴장입니다. 그래서 우발적 모금함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시면 우리가 날마다 이 적자 보는 삶인데 그 조금만 메꿔 주십사 하고 슬픈 소리였습니다. 네, 자, 저 뒤에 발언을 신청하신 분 계시군요. 네, 저는 그 뭐 다른 관점에서 사실 이제 뭐 민주당이나 야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뭐 김지태 의원이 뭐 외국 순방길에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던 거는 네. 저희들이 이렇게 뭐 트위터나 아니면 이런 자리나 시국회의 아니 그 이런 촛불 집회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게 안중에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도 동일하게 트위터나 뭐 여론에서 뭐 여러 말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집중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답답하니까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나 야권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것보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수위가 됐는데 우리 한 사람으로서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이상입니다. 네. 예, 대안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견해시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게 아까 보니까 예. 분열이 문제다, 예, 타이밍이 문제다, 그렇죠. 그다음에 대안이 문제다. 예. 이게 3개 정도. 지금 대안은 얘기가 일단은 나왔어요. 뭐 다음 단계로 좀 넘기고 두 가지 문제가 나왔죠. 야권의 문제를 분열이 문제다. 지금 정리하신 대로. 그다음에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어느 쪽이 더 문제인지 저희가 투표로 여러분들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바로 예. 준비되셨나요? 자, 야권의 문제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분열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고 두 번째로는 시기를 계속 놓치고 있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현재 야권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 결과를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3년 만민공동회 지금 대한민국은 이 토론회에서 우리가 이 즉석 민심 체크 예.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죠. 분열이 39명, 시기
대단한 걸 하고 21명.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온 결과는 오마이뉴스 그 기사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투표한 결과가 그대로 나갑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우리 시청자들도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훨씬 지금 더 좋은데 돈 오마이 많이 TV로 듭니다. 중계되고 있습니다. 오 대표님 여기 이것도 운영이 안 되는데 시청자까지 하면 돈 들어 못 살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오마이 TV가 예. 개발을 해야 되겠죠 프로그램을. 자 다음 분 발언하고 싶은 분 모시도록 자, 이 하겠습니다. 결과를 이쪽에. 한번 여러분 다 보시죠. 야권의 문제는 분열과 분열 39, 타이밍을 놓치는 게 22. 둘 다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이제 경과했는데 그래도 오늘 저희가 문제 제기한 두 가지 사안 혹은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계십니까? 네 이쪽에 모자 마이크를 쓴 좀 갖다 주시죠. 선생님께서. 예, 선생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6.25 사변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좌파 정부 이런 분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정부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우리 야권에서는 그런 정부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프레임 전쟁이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둘째로 지난번에 이거 문성근 씨가 야당 민주당 대표 하실 적에 여의도 나와 시민들 대화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야당도 시민들과의 대화 스킨십을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현장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밀착형 정치. 예. 지난번 지방자치 때 보면 무상급식이 상당히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생활 정치 좀 더 현장 중심으로 시민들 목소리를 듣고 여의도만 맺히지 말고 무슨 지금도 김만길 대표가 억지로 유운해 하는데 좋은 일인데 이런 데서는 야권이 좀 더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하고 프레임 전쟁 밀리지 말게. 그리고 여의도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의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정책 연구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연구소 만드는지 해가 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좀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선생님께 한번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정북 프레임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프레임을 극복하려면 생활 정치 위주로 생활 정치 위주로 생활 정치 위주로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종북 프레임을 극복하고 생활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과의 스킨십을 좀 늘려라. 예, 그러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참고로 새누리당이 여의도 정책연구소는 새누리당에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의 30%를 사용해서 그 운영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100억의 국고 보조를 받으면서 30억은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정책연구원이 사실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여의도 연구소에 비해서 많이 좀 밀리는 편이죠.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시고 어쨌든 종북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생활 정치의 접촉면을 좀 늘리는 것이다. 좋은 제안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도 사실은 야권이나 우리 사회의 민주개혁이 진영이 좀 잘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도 조금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그러한 지름길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선생님 말씀 들으면 저는 드는 생각이 아까 우리 명진 스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 해주면서 포함시킨 게 분단의 극복 없이는 우리가 어떤 일도 제대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종북 프레임의 극복이라는 게 곧 분단을 극복해야만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건데 뭐든지 뭐 북한과 연계해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또 이 생활 정치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자고 길게 보고 통일을 향한 어떤 여러 가지 차원의 일도 함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지금 이제 시간이 5시 20분이니까 약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명진 스님 강의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투표하는 만민공동회 오늘 첫 회였는데요. 어떻게 좀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없으셨어요? 근데
좀 신선하긴 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늘 만민공동회가 시작은 아주 미약하고 좀 초라해 보이지만 이게 이제 향후 2년 몇 년씩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우리 사회의 기초 체력을 민주적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첫걸음이 되리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현장에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봉주의 만민공동회 이쪽에 제안을 받아들여서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처음이라 어설플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첫 문을 그래도 이렇게 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진짜 황금 타임 아닙니까? 일반인에게 그렇죠. 여러 가지 다른 일 할 수도 있는데 이 또 약간 날이 오늘 구졌어요. 예. 또 교통도 안 좋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트라우마도 있고. 네. 이렇게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거리죠.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거리고 또 맘 내킬 때는 막 어떻게 합니까? 맘 내키면 뭐 이제 마구마구 해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도 하고. 근데 저희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12월에 또 재밌는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즐겁게 싸우는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퇴장하실 때 꼭 유료 퇴장해 주시고요. 해야지 저희가 힘을 받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건 30만 원짜리 기계 기념이라고 뒤에 사인 받았고 가져가지 마시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있었죠. 코리아 스픽스, 그다음에 윈지 코리아 컨설팅. 네, 참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오마이TV로 시청해주신 분들 또 여기 직접 나와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전 세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만민공동회 첫회 조금 어설프지만 무척 잘 진행한 이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